제11장 바위산 위의 남자. 내 일기에서 발췌한 앞장의 내용은 10월 18일까지의 이야기다. 그때부터 이 이상한 사건들은 끔찍한 결론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다. 그 다음 며칠간의 일들은 내 기억 속에 지울 수 없도록 새겨져 있었어. 나는 당시에 써둔 기록을 참조하지 않고도 그때의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내가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된 다음 날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즉, 그 전날 나는 쿰 트레이시의 로라 라이언스 부인이 찰스 바스크빌 경에게 편지를 썼고 그가 죽음을 맞은 바로 그 장소, 그 시각에 그와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또 하나, 황야에서 숨어 지내는 남자가 산비탈의 돌 움막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두 사실을 손에 쥐고도 어두운 음모에 대해 좀 더 밝혀낼 수 없다면 나란 사람은 아마 멍청이이거나 겁쟁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전날 저녁 라이언스 부인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을 준 남작에게 이야기할 틈이 없었다. 모티머 박사가 밤 늦게까지 남아 준 남작과 카드 게임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침 식사 때 나는 준 남작에게 내가 발견한 것을 알려주고 쿰 트레이시까지 함께 가겠는지 물었다. 처음에는 그는 매우 가고 싶어 했지만 우리 둘 다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혼자서 가는 편이 결과가 좋을 것 같았다. 방문이 공식적인 것이 될수록 정보는 더 적게 얻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헨리경을 뒤에 남겨두고 끔찍한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새로운 조사를 위해 마차를 출발시켰다. 쿰 트레이시에 도착했을 때 나는 파킨스에게 말을 세우더라고 이야기하고 조사해야 할 여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집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중심가에 있는 시설 좋은 집이었다. 하녀가 격식을 따지지 않고 나를 들여보내 주었고 내가 거실에 들어서자 레밍턴 타자기 앞에 앉아있던 한 여인이 깊은 환영의 미소를 띠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 내가 방문한 목적을 물었다. 라이언스 부인에 대한 첫인상은 매우 미인이라는 것이었다. 두 눈과 머리칼은 모두 짙은 젓갈색이었다. 볼에 약간의 주근깨가 있기는 했지만 머리색과 가장 잘 어울리는 앙증맞은 장밋빛 홍조가 떠올라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첫인상은 탐복스러웠다. 하지만 다시 보니 결점이 드러났다. 얼굴에 뭔가 미묘하게 어긋난 것이 있었다. 표정의 조야함, 눈에 어린 약간의 매정함, 그리고 다소 느슨한 인매도 완벽한 아름다움을 망쳐놓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건 나중에 생각한 것들이다. 당시에는 아주 예쁜 여자와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나에게 방문 목적을 묻고 있었다. 그 순간이 되었어야 나는 내 임무가 얼마나 민감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저는 그쪽 부친과 잘 아는 사이입니다. 내가 말했다. 어설픈 소개였고 여인도 내게 그걸 일깨워 주었다. 제 아버지와 저는 전혀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빚진 것도 없고 아버지의 친구는 제 친구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찰스 바스커빌 경이나 다른 몇몇 친절한 분들이 없었다면 아버지 때문에 저는 굶어 죽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돌아가신 찰스 바스커빌 경에 관한 일 때문입니다. 여인의 얼굴에서 주근깨가 더욱 도드라졌다. 제가 그분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묻더니
손가락을 신경질적으로 타자기의 스톱 위에서 움직였다. 그분과 잘 아는 사이였죠? 그분의 친절에 큰 신세를 졌다고 제가 이미 말했을 텐데요. 제가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게 된 것은 많은 부분 그분께서 저의 불행한 처지에 관심을 가져준 덕분입니다. 편지를 주고 받으셨습니까? 그녀는 젓갈색 눈에 분노의 빛을 띠며 잠깐 올라다 보았다. 이런 질문의 목적이 뭔가요?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다. 공공연한 스캔들을 피하려는 게 목적이지요. 그 일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보다는 제가 여기서 묻는 편이 더 나을 겁니다. 그녀는 침묵했고 얼굴이 심하게 창백해졌다. 그러더니 마침내 뭔가 거칠게 향해하는 듯한 태도로 올려다보았다. 그래요. 대답하지요. 그녀가 말했다. 질문이 뭔가요? 찰스경과 편지를 주고받으셨습니까? 그분의 배려와 간담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분명 한두 번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쓴 날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네, 한두 번요. 그분이 쿰트레이시에 오셨을 때요. 찰스경은 완전히 은퇴한 분이시라 몰래 선행을 하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셨죠. 하지만 그분을 별로 본 적도 없고 편지도 많이 안 했다면 찰스경이 어떻게 당신의 사정을 알고 당신이 말한 그런 일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겁니까? 곤란한 내 질문에도 그녀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의 슬픈 일들을 알고 도와주기 위해 힘을 합치셨던 신사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중 한 분은 찰스경의 이웃이자 친한 친구인 스태플튼 씨였고요. 스태플튼 씨는 매우 친절한 분이어서 찰스경에게 저의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나는 찰스 바스커빌 경이 몇몇 경우에 스태플튼을 암환으로 세워 자선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여인의 진술 또한 진실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찰스 경에게 만나달라고 편지를 쓰신 적 있습니까? 나는 계속했다. 라이언스 부인은 분노로 다시 얼굴이 달아올랐다. 정말이지 선생님, 이건 아주 말도 안 되는 질문이군요. 죄송합니다 부인. 하지만 다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답해 드리지요. 분명히 없습니다. 찰스경이 돌아가신 바로 그날에도요. 순식간에 얼굴에 핏기가 가시고 죽은 사람 같은 얼굴이 내 앞에 있었다. 그녀는 입술이 말라서 아니요 라는 말도 제대로 못했다. 나는 대답을 들었다기보다 보았다고 해야 했다. 분명 기억에 잘못이 있으신 것 같군요. 내가 말했다. 저는 부인의 편지 구절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당신이 신사라면 이 편지를 태워버리세요. 그리고 10시에 그 문으로 나와주세요. 라고 하셨지요. 나는 그녀가 기절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안간 힘을 쓰며 버티고 있었다. 세상에 신사가 다 사라졌나요? 그녀가 겨우 내뱉었다. 찰스경을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정말로 그 편지를 태웠습니다. 하지만 가끔 타버린 편지도 읽을 수 있을 때가 있지요. 이제 부인께서 그 편지를 썼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썼어요. 그녀가 외쳤다. 그리고 정신없이 말을 쏟아냈다. 제가 썼어요. 제가 왜 부정해야 하나요? 제가 그걸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분께서 저를 도와주셨으면 했던 것뿐이에요. 저는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만나달라고 부탁했고요. 하지만 왜 그렇게 늦은 시각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다음날 런던으로 떠나서 몇 달간 안 계실 거라는 얘기를 막 들었기 때문이에요. 더 빨리 그곳에 도착할 수 없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요. 하지만 왜 집으로 방문하지 않고 정원에서 보자고 한 겁니까? 여자가 그 시각에 독신남의 집에 혼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실제로 도착하신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저는 가지 않았어요. 라이언스 부인. 아니요. 신 앞에 맹세할 수 있어요. 절대로 가지 않았어요. 다른 일이 생겨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일이었는데요? 사적인 일이에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부인, 찰스경이 돌아가신 날 그 시각, 그 장소에서 찰스경과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군요. 하지만 약속을 지켰다는 것은 부인하시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재차 3차 그녀를 추궁해 보았지만 그 이상을 알아낼 수는 없었다. 라이언스 부인, 이 길고 아무 결론 없는 면담을 끝내면서 내가 말했다. 부인께서는 아는 것을 다 털어놓지 않으시니 스스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스스로 불리한 처지를 자초하는 거고요. 만약 제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면 그쪽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결백하시다면 왜 처음에는 그날 찰스경에게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부인하신 겁니까? 엉뚱한 오해를 살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스캔들에 연루될까 걱정도 되었고요. 그러면 왜 찰스경에게 편지를 없애라고 그렇게 강하게 요청하신 겁니까? 편지를 읽으셨다면 아실 텐데요. 제가 편지를 전부 다 읽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를 인용하셨잖아요. 추신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편지가 타버려서 모두 읽을 수는 없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찰스경이 죽었던 날 받은 편지에서 편지를 없애라고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셨나요? 아주 사적인 문제예요. 그렇다면 더욱더 공식적인 조사를 피하셔야 할 텐데요. 그러면 말씀드리지요. 저의 불행한 지난날에 대해 들은 적이 있으시다면 제가 무모한 결혼을 한 후 후회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혐오스러운 남편에게 끊임없이 학대를 당했어요. 하지만 법은 그의 편이어서 그가 함께 살자고 강요할 가능성을 매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했어요. 제가 찰스경에게 그 편지를 쓸 당시에 저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면 다시 자유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무척이나 절실한 문제였어요. 마음의 평화를 얻고 다시 행복과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죠. 저는 찰스경이 매우 관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신다면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왜 가지 않으신 겁니까? 왜냐하면 그 사이 다른 분이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찰스경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상황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음날 아침 신문에서 그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보지 못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인의 이야기는 앞뒤가 일관되게 들어맞았다. 무슨 질문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다. 더구나 나중에 보니 그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시기에 그녀가 실제로 남편에 대한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가 바스커빌 저택에 실제로 갔었다면 지금 갔던 적이 없다고 감히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녀가 거기에 가려면 마차가 필요했을 것이고 아마도 이른 아침 시각까지 쿰트레이시로 돌아올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여행이 비밀로 유지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니 그녀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최소한 일부는 진실을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나는 미궁에 빠진 채 낙담하여 돌아왔다. 또 한 번 나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말았다. 내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은 모든 경로에 벽이 놓여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과 태도를 다시 생각해 볼수록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그렇게 하얗게 질릴 까닭이 무엇인가? 그녀는 왜 모든 걸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일까? 비극이 일어났을 때 그녀는 왜 그렇게 침묵하고 있었을까? 분명히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진실은 그녀가 내게 믿어주길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한 이유는 아닐 것이다. 그 방향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실마리로 방향을 틀어야 했다. 황야의 돌 움막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 방향이 아주 불명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덕 하나마다 고대인들의 자취가 있었던 것이 생각났다. 베리모어가 알려준 것이라고는 그 이방인이 버려진 움막들 중 하나에 살고 있다는 것밖에 없었다. 그리고 황야를 따라서 수백 개의 그런 움막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내게는 지침이 될 수 있는 경험이 있었다. 바로 그 남자가 거기 블랙토어 꼭대기에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그곳을 중심으로 찾아 나서면 된다. 거기서부터 황야에 있는 움막은 다 뒤지고 다닐 것이다. 찾고자 하는 그 움막을 찾을 때까지. 만약 이 남자가 움막 안에 있다면 나는 그의 입으로 자신이 누구고 또 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뒤를 밟고 있는 것인지 말하게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내 리볼버를 사용해서라도 번잡한 리전트 스트리트에서는 우리 소나기를 빠져나갈 수 있었을지 몰라도 이 외로운 황야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움막을 찾는데 주인이 안에 없다면 나는 그 안에서 기다려야 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홈즈는 런던에서 그자를 놓쳤다. 나의 스승도 실패했는데 내가 그를 여우굴로 몰아 잡아낼 수 있다면 나에게 정말 큰 쾌거가 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행운은 자꾸만 우리를 비껴갔다. 하지만 이제 마침내 운이 나를 도우려는 것이다. 행운의 메신저는 다름 아닌 프랭클렌트 씨였다. 회색 구렛나루에 붉은 얼굴을 하고 그는 자기 정원 입구 밖에 서 있었다. 그 입구는 내가 지나가는 도로를 향해 있었다. 안녕하세요, 왓슨 박사. 그가 외쳤다. 평소와는 달리 기분이 좋아 보였다. 말들을 좀 쉬게 하셔야지요. 들어와서 와인 한잔 하면서 날 좀 축하해 주시구려. 그가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들은 후로 나는 그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파킨스와 마차를 집으로 돌려보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나는 마차에서 내리고 헨리 경에게는 내가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걸어서 돌아가겠다고 하더라고 전하라고 했다. 그리고 플랭클랜드 씨를 따라서 그의 식당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나에게 정말 멋진 하루예요, 박사. 내 인생에서 기억할 만한 날이지요. 그는 계속 낄낄대면서 우렁차게 말했다.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해냈죠. 법은 법이라는 걸 그놈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고 또 법을 적용하는데 겁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 줬지요. 미들턴 영감의 정원을 가로질러 길을 낼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답니다. 그의 현관문에서 100m도 안 되는 정원 항복판으로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런 거물들도 서민의 권리를 짓밟을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쁜 놈들. 또 저는 페너디 사람들이 소풍을 가던 숲을 폐쇄했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인간들이 사유권이라는 것도 모르고 아무데나 몰려가서 빈병이나 휴지 따위를 버려놓아도 되는 줄 알더라고요. 두 건 다 해결했다오. 왓슨 박사, 둘 다 제가 이겼답니다. 존 몰런드 경을 무단 침입으로 잡은 이래 이렇게 좋은 날은 없었답니다. 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요? 그 책을 한번 펴보세요. 읽을만 할 겁니다. 프랭클랜드 대 몰런드 사건이라고 고등법원 사건이랍니다. 200파운드나 들었지만 원하는 결정을 얻었지요. 뭐 이득을 보신 게 있습니까? 전혀요. 전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나와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일이지요. 나는 전적으로 공적 의무감에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아마 페너디 사람들은 오늘 밤에도 내 인형을 만들어서 불에 태우고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그들이 그런 짓을 했을 때 경찰에게 그들이 부끄러운 짓거리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했지요. 이 지역 경찰은 형편없는 상황이라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마 프랭클랜드 대국가 소송을 일으키면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했다가는 후회할 일이 생길 거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벌써 내 말은 현실이 되고 있답니다. 어떻게요? 내가 물었다. 이 영감은 다 안다는 듯이 거들먹거리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들이 죽도록 알고 싶어하는 걸 알려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날 구슬려도 그 악당들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의 수다를 벗어날 핑계를 이리저리 찾던 중이었지만 이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졌다. 나는 늙은 악한들의 청개구리 심포를 익히 잘 알고 있었다. 내가 강한 관심을 보인다면 그는 오히려 입을 다물어 버릴 것이다. 밀렵 사건 같은 거 말이시죠? 나는 무관심한 척 말했다. 하하, 그것보다 훨씬 중대한 사안이랍니다. 황야에 있는 죄수 얘기 같은 거랄까? 나는 흠칫 놀랐다. 그가 어디 있는지 안다는 얘기는 아니시죠? 내가 말했다.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할 수도 있지만 경찰이 그를 잡을 수 있게 도와줄 수는 있다고 장담하지요. 그놈을 잡으려면 그가 음식을 어디서 구하는지 알아내서 거꾸로 추적하면 된다는 생각 혹시 못 해보셨나요? 불안하게도 그는 분명 진실에 상당히 가까이 접근한 것 같았다. 분명히 그렇겠지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가 황야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그놈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배달부를 내 두 눈으로 봤으니까 알지요. 나는 베러모어를 생각하고는 가슴이 덜컥했다. 이런 사악하고 늙은 참경꾼의 소나기에 떨어진다는 건 심각한 문제였다. 하지만 그의 다음 발언에 마음이 가뿐해졌다. 어린애 한 명이 그에게 음식을 가져준다는 얘기를 들으면 놀라실 겁니다. 나는 지붕에 있는 망원경으로 매일 그 아이를 본답니다. 그 아이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지나갑니다. 그 죄수가 아니라면 누구에게 가는 거겠습니까? 이런 게 행운이로구나. 그래도 나는 관심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아이라, 우리의 이방인 꼬마를 통해서 음식을 얻는다고 베리모어가 이야기했었다. 프랭클랜드가 뒷걸음치다가 잡은 것은 죄수가 아니라 이방인의 흔적이었다. 프랭클랜드가 아는 걸 알아낼 수만 있다면 길고 힘든 사냥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못 믿는 척, 관심 없는 척 하는 것이 최선의 대처였다. 황야에 있는 어느 양치기네 아들이 아비에게 식사를 갖다 주는 거라는 게 훨씬 말이 될 것 같은데요.
살짝 반박하는 듯한 나의 태도는 이 늙은 폭군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그의 두 눈이 사납게 나를 본다 싶더니 그의 회색 구렰 나룻이 성난 고양이처럼 쭈뼛 섰다. 정말이요, 박사. 그가 드넓은 황야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저 블랙토어 보이죠? 그 너머로 가시덤불에 덮인 낮은 언덕이 보이나요? 거기가 황야 중에서도 가장 돌이 많은 곳이요. 양치기가 저런 곳에다 자리를 잡을 것처럼 보이나요? 박사의 생각은 얼토당토하나요?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한 말이라고 온순하게 대꾸하자 내 순순한 태도가 그를 기쁘게 했는지 그는 술술 털어놓았다. 내가 의견을 내놓는다면 그건 탄탄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아이가 짐 꾸러미를 들고 가는 것을 몇 차례 보았어요. 아니 잠깐, 내 눈이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면 바로 지금 저기 언덕에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거리였지만 칙칙한 녹색과 회색 배경 속에 조그만 검은 점이 내 눈에도 분명히 보였다. 왓슨 박사, 나를 따라와요. 프랭클랜드 씨가 2층으로 달려가면서 외쳤다.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세요. 산바리 위에 올려진 굉장한 망원경이 납작한 나판 위에 버티고 있었다. 프랭클랜드는 망원경에 대고 눈을 깜빡이더니 만족한 함성을 질렀다. 빨리요, 왓슨 박사. 빨리. 저 언덕을 지나가 버리기 전에 저기요. 거기에 분명 그 아이가 있었다. 조그마한 꼬마가 어깨에 꾸러미를 메고 힘겹게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아이가 산마루에 다 달았을 때 푸르고 차가운 하늘을 배경으로 남노하고 투박해 보이는 한 남자의 윤곽이 잠시 나타났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뭔가 몰래 숨어 있는 듯한 분위기가 마치 추격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바로 언덕 뒤로 사라졌다. 어때요? 내 말이 맞죠? 그러네요. 비밀스러운 심부름을 하는 듯한 아이가 한 명 있군요. 그리고 그 심부름이 무엇일지는 지역 경찰도 맞힐 수 있을 거요. 하지만 그들은 나한테서 한마디도 못 들을 겁니다. 왓슨 박사,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한마디도 안 돼요. 아시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창피를 줬어요. 창피를. 프랭클랜드 대국가소송에서 사실이 밝혀지면 온 나라에 분노의 물결이 일 거예요. 어쨌거나 나는 절대로 경찰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경찰은 그 악당들이 태운 게 인형이 아니라 진짜 나이기를 바랐다니까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이 운 좋은 밤에 포도주병을 다 비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나는 그의 온갖 간청을 뿌리치고 굳이 집까지 따라 걸어가 주겠다는 것도 만류하는 데 성공했다. 나는 그의 눈에 보이는 데까지만 그 길을 따라서 걷다가 황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소년이 사라진 돌투성이 언덕으로 향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행운이 가져다 준 기회를 체력이나 끈기의 부족으로 놓쳐버릴 수는 없었다. 내가 그 언덕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해가 떨어지고 있었다. 내 아래쪽에 긴 비탈 한쪽은 황록색이었고 다른 쪽은 회색 그림자가 졌다. 멀리 지평선에서 아지랑이가 낮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위로 환상적인 모양의 벨리버와 빅슨토어가 솟아있었다. 광활한 땅 위에 아무런 소리도 움직임도 없었다. 커다란 회색 새 한 마리가 갈매기인지 마도요인지 푸른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광활한 하늘과 그 아래 사막 사이에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그 새와 나뿐인 것 같았다. 그
황량한 풍경이, 고독한 느낌이, 그리고 의문에 쌓인 내 임무의 긴박함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 소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저 아래쪽 언덕들 사이에 오래된 돌 움막들이 있었다. 그 한복판에 비바람을 막기에 충분한 지붕이 남아있는 움막이 한 채 있었다. 그것을 발견하자 내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분명 그 이방인이 숨어있는 장소일 것이다. 마침내 나는 그 은신처의 입구에 섰다. 그의 비밀이 내 손안에 들어왔다. 나는 앉아있는 나비를 잡기 위해서 망을 들고 접근하는 스테이플턴처럼 조심조심 걸어서 그 움막에 접근했다. 그리고 그곳에 실제로 누군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안도했다. 문 역할을 하고 있는 허물어진 입구까지 바위 무더기 사이로 어렴풋이 좁은 길이 나 있었다. 안쪽은 아주 조용했다. 수수께끼 남자는 안에서 숨어 있을 수도 있고 황야를 돌아다닐 수도 있었다. 모험을 한다는 생각에 조마조마해졌다. 담배를 던져버리고 손을 엉덩이에 있는 리볼버에 갖다 댔다. 그리고 잽싸게 문 안으로 걸어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은 비어 있었다. 그러나 내가 장소를 잘못 찾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분명히 여기가 바로 그 남자가 사는 곳이었다. 언젠가 신석기 시대 사람이 잠을 잤을 바로 그 석판 위에 방수 침낭과 담요가 말려 있었다. 불을 피우고 남은 채가 대충 만든 난로 안에 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조리도구 몇 개와 반쯤 물이 차 있는 양동이가 있었다. 빈 깡통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 한동안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쩍쩍 갈라진 지붕텀으로 들어온 빛이 눈에 좀 익숙해지니 양재기 하나와 반쯤 차 있는 술병이 한쪽 구석에 놓여 있는 게 보였다. 움막의 한가운데는 평평한 돌 하나가 탁자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 위에는 천으로 된 작은 꾸러미 하나가 놓여 있었다. 틀림없이 내가 망원경으로 보았을 때 소년의 어깨 위에 있던 그 꾸러미였다. 그 안에는 빵 한 덩이, 고기 통조림 하나, 복숭아 통조림 2개가 들어있었다. 그것들을 살피고 나서 다시 넣어두었다가 나는 그 아래에 글씨가 쓰인 종이 쪽지 한 장이 있는 것을 보았다. 가슴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그것을 들어 올려보니 거칠게 연필로 휘갈겨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왓슨 박사가 쿰 트레이시에 갔음. 잠깐 동안 나는 종이를 손에 든 채 이 짤막한 메시지의 의미가 뭔지 생각하며 서 있었다. 그렇다면 뒤를 밟힌 것은 헨리경이 아니라 나였다. 그자는 나를 직접 따라오지는 않았지만 내가 가는 길에 수화를 배치해 둔 것이다. 아마도 그 소년이겠지. 그리고 이것은 그 소년의 보고서일 것이다. 내가 황야에 발을 들여놓을 때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언제나 뭔가 보이지 않는 기운 같은 것을 느꼈다. 마치 고도의 솜씨로 섬세하게 짜놓은 촘촘한 그물이 우리 주위에 드리워져 있는 것 같은. 하지만 그 그물이 너무나 가벼워서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물이 있다는 것조차 알기가 힘든 그런 그물이었다. 보고서 한 장이 있다면 더 있을 수도 있다. 나는 그것들을 찾으려고 움막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런 것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이상한 장소에 살고 있는 남자의 정체나 의도를 알아낼 수 있는 그 어떤 표식도 없었다. 다만 이 남자는 스파르타식 습성을 가져서 생활의 안락함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라는 것만 말해줄 뿐이었다. 억수같이 내린 비와 쩍쩍 갈라진 이 지붕을 생각해보면 그의 목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하고 확고한 것인지 알 수 있었다. 그런 목적이 아니고서야 그를 이렇게 불편한 거처에 잡아둘 수는 없을 것이다. 그의 악의에 찬 적일까? 아니면 혹시 우리의 수호천사일까? 알아내기 전에는 이 움막을 떠나지 않으리라. 밖에서는 해가 낮게 떨어져 가고 서쪽이 주황색과 금빛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멀리 그린펜 늪의 한가운데 있는 작은 연못을 붉게 물들이며 반사되고 있었다. 바스커빌 저택의 두 탑도 보였다. 또 멀리 희미하게 번지고 있는 연기는 그린펜 마을을 표시해주고 있었다. 그 둘 사이 언덕 뒤편이 머리핏 하우스였다. 금빛 저녁 햇살 속에는 모든 게 달콤하고 부드럽고 평화롭게 보였다. 하지만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내 영혼은 자연의 평화로움을 조금도 즐길 수 없었다. 오직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자와의 대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떨릴 뿐이었다. 조마조마했지만 뚜렷한 목적을 되새기며 나는 움막의 어두운 구석에 앉아 주인이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저 멀리서 구두가 돌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또 한 번, 또 한 번,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가장 어두운 구석에 몸을 움츠린 채 주머니에 있는 리볼버의 공이치기를 젖혔다. 그자의 모습이 보이기 전에는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작전이었다. 한동안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가 멈췄다는 뜻이다. 그러고는 다시 발걸음이 가까웠고 움막 입구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멋진 녀석이군. 왓슨, 이 친구야. 익숙한 음성이 말했다. 거기보다는 바깥이 편하지 않겠어?